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등 새 경선 후보들은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면서도 분열은 곧 패배라며 단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당 경선 룰이 확정된 뒤 새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는 나중 문제라며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단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캠프는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열고 대선 공약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 후원금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여 원을 모두 채우기도 했는데 국방과 K 콘텐츠 등 안보 문화 행보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비 후보 공약과 결을 같이 했는데 증세 논의로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캠프 좌장은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기는 등 친문 적자 이미지 구축에도 주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순위로 미룬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심 공략을 위해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방문해 초반 상승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지만 이재명 독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말 첫 순회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당내 차출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강력 주장해온 현역 의원의 선택지는 김문수 전 장관의 캠프였는데 다른 주자들의 날선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 선거 캠프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혹시 모를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의 이른바 경선 1위 주자와 한 대행의 단일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셈입니다.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은 한 대행이 과연 출마할지 의문이라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경선에는 불참하시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당내 경선에 주력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다른 유력 주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애초 한 대행의 역할이 이번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지금 와서 추대 주장이 나오는 건 얼토당토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의미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래 떠드는 사람들은 일부, 극히 일부에 내가 들어오는 게 겁이 날 거예요. 스스로 겁이 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등 후보들 역시 지금은 한 대행이 통상 대응에 집중할 때라거나 부전승은 공정치 못하다며 반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게 몇 차례 주의를 준 당 지도부는 한 대행 차출로는 여전히 개별 의원 차원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수많은 의원님들의 입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한 대행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란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 여론 추이가 차출론의 지속일지 아니면 지나간 바람일지 가늠할 주요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거짓말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5분 만에 답변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 부총리는 그제야 고장이 나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바꾼 날짜가 기억이 안 났고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해를 불러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지목한 계엄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은 나중에야 열어봤고 무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뜻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사유로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이미 기각되지 않았느냐며 재탕, 삼탕, 스토킹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는 못할 사안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논란이 됐던 미국 국채 투자는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 한 것이고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직후 여러 정부 인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건 증거인멸 아니냐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성과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 연속 평일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은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으로 양측 의견서와 관련 쟁점을 토대로 평일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헌법소원 9건과 권한쟁의 심판 1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건마다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회는 인사청문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후보자 지명은 최종 임명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이 창성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이 정지되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별다른 결과 공지가 없더라도 효력이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양당 모두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오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양당 중에서 먼저 탈락자가 나온 국민의힘 얘기부터 네. 시작을 해보면
8명이 남게 됐는데 어느 정도 전망대로 나온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제 8분이서 이번 주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21일, 22일 동안에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하고 22일 저녁에 4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 경선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예상치 못하게 뒤늦게 대권 도전을 시사를 했고 결국 8명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면면을 보았을 때는 저는 오히려 경선에 좀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 강성보수의 이미지였지만 최근의 행보는 또 친서민적인, 친노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의 어떠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원래 민주당에 있었지만 개혁신당에 또 몸을 담았었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어떠한 성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유정복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사실상 전국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뉴페이스들이 이번 경선의 토론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도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실지, 지금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워낙 미디어에 노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자인으로 뽑히는 것이 지금 뭐 한 5강 정도로 짚혀지고 있는데 예. 그 부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4강에 안착하느냐, 이게 지금 눈길이 가는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예비후보 이분들을 좀 많이들 꼽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은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뭐 기대감이나 반전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처음부터 너무 좀 김 빠진 경선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많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번복을 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배신자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K에서 배신자로 찍혀서 정치에서 굉장히 변방에 있었는데, 뭔가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분도 경선에 있어서 아무래도 역선택 방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요.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겠다, 그리고 뭐 지지율이 뭐 1위네, 2위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그냥 재미가 없는 선거판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후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봄에 씨를 뿌리려면 좀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밭을 갈아엎을 생각은 없이 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지 이번 판은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니까 당권이라도 잡자,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선거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흥행에 대해서 혹평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중에서 네. 누가 오세훈의 지지세를 가져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중간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그동안에 상위권으로 랭크를 댔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율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골고루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젊은 여성들에게서 인기가 있는 편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또 여성인 부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서울에서 지역구를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실상 근데 또 탄핵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로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 그동안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에게도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뭐 어저께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 만찬을 하고, 오늘도 여러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중에 한 명으로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원팀으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힘을 합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것을 꼭 누구, 뭐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줄줄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모습? 일단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한 표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표를 가지고 가서 누가 될 것인가, 4등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까지 봤듯이 좀 극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출마를 결심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이 당선되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나온 것인지 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사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도 좀 신선감보다는 한물간 정치인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김이 빠졌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로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이 부분도 좀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4에 들 유력한 주자들이 잇따라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일정을 잡지 않는 것 같아요. 대구로 가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에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하자면 오세훈을 지지했던 세력을 본인이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그동안 좀 겹치는 이미지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일단은 4강은 안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당원 50% 그리고 또 이제 국민 여론 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타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당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지난 탄핵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떨어진 것 이것을 신경 쓰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구 이쪽 당원들이 많은 지역들을 지금 밀착 마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들이 각자의 지금 뭐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당원들과의 스킨십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던 박수영 의원, 김문수 예비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고 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같이 단일화를 할 것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박수영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차출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화답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에 있어서 한 지난주 정도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에 랭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한덕수에게 나가 있는 지지율을 본인이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나는 단일화하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박수영 의원도 캠프로 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들, 이런 지지율들을 본인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나경원 예비 후보는 한대행이 뭐 내심 출마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내비쳤던데 한대행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면 국무총리였잖아요. 3년간.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파면됐고 이런 상황에서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또 윤석열 정부가 경제는 잘했느냐? 또 그렇지 못했잖아요. 경제가 최악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관세 협상을 하겠다, 미국과 트럼프와 통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는 망가졌다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본인이 호남이라고 이제 광고를 하시니까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뽑아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덕수 총리가 과거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이완규 법제처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직위를 지명했다는 측면에서 결코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정말 뭐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고민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도토리 키재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문수 예비 후보는 뭐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당 지도부도 사실 수습하는 분위기였지만은 개별 의원들의 행동까지 막을 수 없다고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어떨까요? 지금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의 캠프로 들어가면서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근데 저희 지도부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이 지난주에 뭐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 당내 경선부터 같이 하셨으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없는데 지금 결국에는 그 후보 등록 기간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당내에서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김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겁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출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 특히 만약에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 유리한 상황들이 알겠습니다.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출마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또 중요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군요. 헌법재판소가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지 8일 만에 효력 정지 처분이 지금 인용이 된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헌재에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됐고,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진행해서 지금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본안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이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서 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8일 날 두 분이 퇴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퇴임해버리면 사실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의결 종족수를 150명으로 뒀거든요. 150명으로 뒀다는 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관점보다는 국무총리의 관점에서 150명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결국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적극적 권한 행사는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또 한 달 반만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에게 차기 헌법재판관들 두 분의 임명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신속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처분 결정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대행 측은 이 가처분 대상이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임명이 돼야 된다면서 각하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발표한 것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처분 상황에 있어서는 인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안 판단과는 또 다른 상황이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뭐 어제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재판관들끼리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해놓고 또 이제 두 분이 만약에 그 임기가 끝나신다고 해도 7인 체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 지금 임명자를 포함해서 이제 7분이 여기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출 몫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청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 그리고 뭐 민변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들이 침해된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권리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과연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해보죠. 이재명 예비후보 독주 체제로 불려왔는데 여기에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예비후보가 합세하면서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은 뭐 경선이 흥행을 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면 좋죠.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뭐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예비 후보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 경쟁에는 또 선택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예비 후보가 열심히 끝까지 좀 뛰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그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것 그러니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다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AI 시대 그리고 반도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진 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번에는 네거티브보다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간의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민주당 경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김경수 예비 후보는 아름다운 경쟁이 최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그 혹시 이 중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견줄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가 본인도 각자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분들의 조합이 정말로 나중에 이재명이 후보가 되었을 때 선대위원장으로서 김동연, 김경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많이 강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의 어떠한 비명 세력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했던 것들,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의 비명 행사 이런 것들이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부분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지지율도 가지고 와야 되는 지금 숙명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뭐 대선 과정에 있어서 뭐 기축통화국 이야기라든지 본인이 주식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떠한 지식들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또 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어쨌든 경선은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네거티브적인 행동들은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당내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다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재명 예비 후보는 워낙 뭐 강세하다는 거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데 그 나머지 두 후보가 합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합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차기 다시 경기지사를 한 번 더 노리려고 할 수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차기 또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립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또 자기 자신의 색깔과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거 운동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과 같이 흥행보다는 민주당은 좀 안정적이고 정책과 비전을 더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동연, 김경수 예비 후보. 지금 이 두 예비 후보가 합세해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어떻게 좀 견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균열 정도라도 어떻게 이번에 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리스크, 지금 줄줄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작점이 말하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인지도 상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선은 어쨌든 그냥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뭐 3명이 함께 그 선거 운동을 다니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국민의힘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흥행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 중도 확장적인 부분들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몇 대 몇인가 귀추가 구목됐었는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재판관들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런 지금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지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고 이 인용은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이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두고서 뭐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로 비판을 해왔었는데 더 목소리가 좀 커질 것 같군요. 그렇죠. 일단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한 달 반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왜 자신이 지금 임명을 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판결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파면 이후의 결정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리수고 자신은 지명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임명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명하기 전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서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이제 가처분을 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효력을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결론은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분을 임명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덕수 대행의 이렇게 뭐 차출론, 추대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내놨던데 국민의힘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선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검찰총장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그때도 무소속으로 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보수 후보와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당에서는 경선에서 부터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선 과정부터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경선에 뛰고 있는 오늘 이제 8명으로 추려졌는데 이 8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간과 돈과 그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뛰었지만 마지막에 한덕수와 말하자면은 어떠한 뭐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이 추대가 될 가능성도 지금 분위기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경선 과정에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선 흥행이 저희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경선 흥행이 오히려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을 정리를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건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뭐 출당, 탈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각 후보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나중에 당의 입장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덕수, 모든 언론이 한덕수만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은 이러한 경선 흥행은 당연히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경선에 이번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침 그 두 분 변호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권한대행 체제 때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게 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형화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헌법에 적을 수 없잖아요. 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 또 권한대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150명이야 200명의 의결 정도가 필요해. 이런 것들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태도로만 있고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이 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거 누가 상상해 봤습니까? 특히 정권을 가진 사람이 내란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또 한덕수 대행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객관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요 라고 하고 또 그랬던 분이 갑자기 헌법재판관 2분을 임명하고 근데 또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고 그래서 정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모든 걸 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상식과 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가 차기 정부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한 법적 정비 강전의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국회 내에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탄핵 과정에 있어서 비상개헌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리고 뭐 감사원장에 대한 뭐 탄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 정도는 실상 헌법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법률뿐만이 아니라 헌법까지의 개정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몇 대 몇으로 인용이 됐을까 궁금했는데 9명 전원일치였어요. 8명 전원일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이게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엄격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권력이 타 기관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8대 0 위원 전원일치였죠. 예. 근데 이걸 8대 0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권이 국회 추천 몫을, 대법원장 추천 몫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미 탄핵이 되고 차기 대선이 정해져 있고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대행이 임명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근데 파면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46년지기 친구를 임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위헌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헌법재판관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 권력들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대 0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예, 총리실 반응이 나왔군요.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자, 강전의 대변인님, 종국 결정 선고라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거죠. 본안 판단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분의 재판관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시게 되기 때문에 7인 체제로서도 지금으로서는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7분께서 이렇게 권한 대행이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원일치된 결정으로서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것이죠. 이것이 권한 대행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거나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기보다는 본안에서 이것은 한번 다투어져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임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뭐 취소한다거나 처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본안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좀 선고해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선고를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구성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대행 때 과거 사례를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그때도 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번 사례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제 기억으로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대법원장 몫은 임명할 수 있고요. 다만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 몫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맞다,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권한 대행 체제에서 전쟁이 났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계속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오랜 기간 공백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국가 비상사태 전시에는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어떤 것을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존중하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 헌법을 얼마나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게 이용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보여준 이 모습은 결국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한덕수 대행이 혹여나 차기 대권에 출마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결정은 그에게 좀 큰 타격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 판단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관이 임명된 후에 고난 사건인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걸 포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됐습니다. 일단 이번 헌재 결정으로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대선 경선, 당내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공개적인 대선 출마한 이후에 생방송이라든지 즉흥적인 방송 참여보다는 미리 준비된 조용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선거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는 전략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경선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본선에 갔을 때 국민의힘 쪽 후보의 어떤 공격받을 거리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현중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차기 내각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발적인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상황들, 안정적인 상황들, 옷 색깔조차도 좀 부드러운 색깔로 해서 좀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선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차기 정부에서 국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유시민 작가 그리고 도올 김용옥 선생과 함께한 대담이었어요. 여기에서 한 발언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께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난 22년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대선 후보가 이렇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몰래 하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비명 행사 공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많은 분들을 숙청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도 누구도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와의 그런 경쟁 관계, 이낙연 후보가 탈당을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에 돌아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총선에 있어서도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 공천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정말로 본인이 포용을 하겠다, 정치적인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분들한테 저는 총선 끝나고 어차피 또 본인이 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민주연구원이라든지 혹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장자리 같은 것을 주면서 곁에 두고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할들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번 탄핵 국면에 있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돼 가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행동과 말이 많이 달랐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번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방송에 나가기보다는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대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촬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형태로 나가도 이재명 대표가 자꾸 말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정중동의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이미지 관리만으로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지 관리에 한 8,6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였다는 것이 나중에 예산안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온화한 이미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광화문 청사 가서 여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한다면서요. 몸 조심하십시오. 본인은 방탄조끼 입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대선 과정 가니까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나와서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정성 있다고 보실지 참 의문입니다. 이제 반론 들어볼까요? 그 정치라고 하는 건 다 시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님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란이 벌어졌고 갑자기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오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고, 당연히 두렵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한 적개심도 들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기간 2년 6개월 동안 수사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직선거법 위증교서 다 무죄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이만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고요. 저는 뭐 복수,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검사 시절인가요? 후보 시절인가요? 한 사람을 정해놓고 보복을 하면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대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인 것이고요. 이런 정치 보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경제, 민생, 외교 이런 대통령으로 살 일에 집중을 하고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그들은 내란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대통령이 지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꼭 11년이 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고 먼저 떠난 그리운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4시간, 목포에서 100길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슬픔의 바다. 세월호를 집어삼킨 맹골수도 해역에는 노란 부표만 외로이 떠 있습니다. 아빠 소리 들리냐? 아빠는 매일 보고 싶어 죽겠다. 참사 1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은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11년째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며 애써 담담해보려 노력했지만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선상 추모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 27명을 포함해 4.16 재단 관계자와 지인 등 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운 아들, 딸들을 위해 차디찬 바다에 띄운 국화 한 송이. 4월에 떠난 아이들에게 분홍 벚꽃도 건네봅니다. 양육이라고 해도 목소리는 생각이 안 나. 이제 다시 이별을 고하고 육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참사에 지난 11년의 세월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가족여행 갔던 거 생각나지? 참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재미나게 놀고 올 거예요. 사라질 때 너무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녹슬고 낡은 세월호가 세워진 목포 신항에서도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엄수됐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이태원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해 슬픔과 위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 곁을 떠난 지도 멸하고도 한 해째 또 그날이 되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슬프고 가슴이 저려. 우리 호진이 보내고 평택에 있는 추모공원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1번째 맞는 슬픔의 봄, 세월호 참사 11주기. 전국 곳곳에서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위해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1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남 진도 팽목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유족과 추모객들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바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빨간 등대에 리본이 나부끼는 방파제가 모처럼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국화를 놓고 난간에 리본을 달며 11년 전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을 기립니다. 이곳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를 수습한 곳이면서 가족들이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파제 옆에는 세월호 팽목기억관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르면 당장 대답할 것만 같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방명록에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로의 글이 가득합니다. 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무거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생존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아직도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다짐했건만 매번 반복되는 참사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처럼 또 다른 비슷한 비극들이 반복되는 걸 보며 우리가 아직 멈춰 서 있는 건 아닌가 자책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16일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교실에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아이들의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순직교사 유가족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매번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계절을 돌고 돌아 11번째 봄이 됐지만 유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깊이 박힌 그날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부동산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광주에서 체포한 뒤 용인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과다한 채무와 민사 형사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는 광주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약자는 사기 분양을 의심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협동조합 준비위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60명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준비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업 실패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였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가족과의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통상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일본 대미협상 대표가 미국으로 향한 날, 미국 재무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통상 등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에게 금융 외환 관련 논의를 넘어 통상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미국에서 양국 재무통상수장이 한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미국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을 할 용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선제적으로 더 뭔가 과다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래서 조급한 나라가 제일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섣불리 어떤 약속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협상 의제에는 방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LNG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랑 어떤 틀에서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협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주요 사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공보실명의 공지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추경안 심의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규모로 12조 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며 재해 재난 대응에 3조여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 등을 각각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상품에 대해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 빅2 국가의 교역은 사실상 단절 수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면서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 해군 미식 축구팀을 백악관에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 출신 벤스 부통령을 찾습니다. Proud Marine Corps veteran Vice President J.D. Vance. J.D.? Where's J.D.? What the hell happened to J.D.? Because he was just here. He must have gotten a call from China. 이제 공은 중국에 넘어가 있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웃음으로 응수를 타진한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145%, 중국은 미국의 125%. 이 정도 관세가 물건값에 붙으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 중국 회사들도 중국산 제품을 많이 산 미국 소비자들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So if I wanted to even start a factory, which it's going to cost, let's see, a machine that was $22,000 is now 125% more? 마음 급한 트럼프 정부는 이번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700조 원을 투자해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할 때는 트럼프 효과를 자랑하더니 NVIDIA's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touted how the engines of the world's AI infrastructure are being built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Trump effect. 중국판 AI 딥시크의 학습에 사용된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은 무기한 제한에 엔비디아가 수조 원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로 급소를 공격한 중국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는 미국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1년씩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내일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오늘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따스함이 감돌았습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이 2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자정에도 15도 정도로 출근길보다 10도 안팎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 광주 15도로 아침에도 공기가 제법 부드럽겠고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남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 판단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관이 임명된 후에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인용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걸 포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영배 헌재수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 그리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까지 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일단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리실은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실은 공보실 명의 문자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구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 정지됩니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또다시 집행을 불어가면서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 등이 경찰과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내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결국 9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사는 일단 일몰 이후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집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요. 당시에도 비화폰 서버와 김 차장 집무실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도 하지 못하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실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쓰던 비화폰 서버나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화폰으로 연락했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영장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특수단 내부에서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 신청한 영장을 정황만 가지고 검찰이 반려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시 경찰과 군 실무자들 사이에 체포 명단이 공유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과장은 특히 이 전 계장이 누구를 체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등 새 경선 후보들은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면서도 분열은 곧 패배라며 단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당 경선 룰이 확정된 뒤 새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는 나중 문제라며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단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캠프는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열고 대선 공약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 후원금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여 원을 모두 채우기도 했는데 국방과 K 콘텐츠 등 안보 문화 행보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비 후보 공약과 결을 같이 했는데 증세 논의로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캠프 좌장은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기는 등 친문 적자 이미지 구축에도 주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순위로 미룬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심 공략을 위해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방문해 초반 상승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지만 이재명 독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말 첫 순회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경선 진출자로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본경선 4명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을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습니다.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들은 미디어데이와 주말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2차 경선 후보 4명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2명으로 추려질 계획인데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리는데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은 반탄파, 한동훈, 안철수 등은 찬탄파로 분류됩니다. 탄핵을 사실은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다. 정치인으로서라면 계엄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의 영역도 아닙니다.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도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에 맞설 적임자라며
반 이재명 구호를 외치는 건 경선 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시작으로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까지 오 시장과 회동했고 다른 후보들도 만남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던 오 시장의 지지를 받는다면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1차 목표는 8명 가운데 절반이 고배를 마시는 1차 경선을 일단 통과하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100% 국민 여론조사 규칙 아래 이른바 빅4에 들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공개한 뒤로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공포증을 빗댄 건데 민주당은 나 의원이 극우 프레임을 그대로 실어 나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과 함께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드럼통이 공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민주당은 나 의원이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드럼통은 일부 강성보수 커뮤니티에서 이 예비후보를 비꼬아 부르는 상징물이라며 공당의 대선 주자가 극우 프레임의 확대 재생산에 동참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의원 측과 극우 커뮤니티 사이의 연계가 의심된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게시를 넘어 일베 콘텐츠의 공식적 활용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나 의원은 드럼통이 대체 이 예비후보에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들 긁힌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예비후보의 잔인한 면모와 주변에 석연치 않은 죽음을 두고 공포정치를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드럼통이 아닌 국민의 꿈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야권 인사들을 영연백에 담아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연백 패러디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미흡하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유린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내란 공범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럼 즉시항고로 다퉜어야죠. 즉시항고가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에 박 장관은 구속 취소를 다툴 수단이 즉시 항고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내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라 임명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박 장관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선 전초전격이었던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충돌과 대치가 거듭되면서 의정 갈등이나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첫 질의에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통신사 자료를 근거로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7일 휴대전화를 바꾼 기록이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제야 휴대전화가 고장나 새 전화를 쓰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위증 논란이 일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위증할 의도는 없었고 현재 고장난 휴대전화도 그대로 갖고 있다며 오해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추가 붕괴 우려로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구조대원이 각종 잔해를 제거하며 실종된 50대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갑니다. 현장에는 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밤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 근방까지 굴삭기를 근접하여 잔해물 및 토사를 제거하고 있으며 확보된 공간을 수색하는 방식으로 이런 가운데 한때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500톤짜리 대형 크레인 주변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국토부, 광명시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붕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2시간 만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구조 작업을 지원하면서 사고 경위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현장 관계자 1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수색을 마치는 대로 주요 현장 관계자도 부를 방침입니다. 사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어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을 비운 채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이 호텔이지 집에서 있는 것보다 엄청 불편한 게 말할 것도 불편해요.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서울시가 땅 꺼짐의 요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고 개보수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설치 30년이 되고 하는 하수관로를 조사 중이고 30년 이상 하수관로 전수조사도 곧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안 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은 내년까지 조사를 마친 뒤에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돌아간 3,058명으로 확정해서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원 동결의 조건이었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도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원 동결과 빠른 확정을 건의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더 경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증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낸 뒤 수업 거부 투쟁을 계속하는 거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학마다 유급 처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증원 방침을 철회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사 유연화 등 구제 조치가 없다던 공원에도 정부가 한 발 더 물러설 경우 다른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 1년만이 아닌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남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꼭 11년이 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고 먼저 떠난 그리운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4시간, 목포에서 100길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슬픔의 바다. 세월호를 집어삼킨 맹골수도 해역에는 노란 부표만 외로이 떠 있습니다. 아빠 소리 들리냐? 아빠는 매일 보고 싶어 죽겠다. 참사 1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은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11년째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며 애써 담담해보려 노력했지만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선상 추모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 27명을 포함해 4.16 재단 관계자와 지인 등 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운 아들, 딸들을 위해 차디찬 바다에 띄운 국화 한 송이. 4월에 떠난 아이들에게 분홍 벚꽃도 건네봅니다. 안 잊으려고 해도 목소리는 생각이 안 나. 이제 다시 이별을 고하고 육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참사에 지난 11년의 세월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가족여행 갔던 거 생각나지? 참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줄 알았으면 더 재미나게 놀고 올 거예요. 사라질 때 너무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녹슬고 낡은 세월호가 세워진 목포 신항에서도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엄수됐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이태원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해 슬픔과 위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 곁을 떠난 지도 멸하고도 한 해째 또 그날이 되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슬프고 가슴이 저려. 우리 호진이 보내고 평택에 있는 추모공원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1번째 맞는 슬픔의 봄, 세월호 참사 11주기. 전국 곳곳에서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위해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11년이 지났지만 유족들 마음속 아이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족들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추모하고 기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참사가 선체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랐을 아이들은 엄마 아빠 기억 속에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1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억울하고.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뎌질 틈이 없는 마음은 4월 16일 그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미어집니다. 그 부모들이 어떤 한 부모가 힘들면 옆에서 똑같이 힘들거든요. 우리들 자식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지는. 유족들은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제대로 그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태원부터 제주항공 여객기까지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자책해온 유족들. 사회가 함께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해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진짜 기억을 하고 기억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생기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유족들은 오늘도 외치고 또 외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중국이 보복관세, 비관세 수단까지 동원해서 미국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성명을 읽었습니다.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중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What we have, the American consumer. Or to put it another way, they need our money. 또 중국 이외에 70여 개 나라는 모두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중국이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고 조만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had more than 15 deals, pieces of paper put on the table, proposals that are actively being considered. We do believe that we can announce some deals very so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 농민들에게 버틸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농민들을 잔인하게 대했지만 결국 훌륭한 협상으로 농가에 280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펜타닐과 타이완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대화까지 막혔다며 적어도 1년간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최대 245%의 관세에 직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율이 총 145%라고 밝힌 백악관은 추가 인상 발표를 한 사실이 없었고 팩트시트에도 245%라는 수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기존 145%보다 100% 늘어난 245% 관세율 표기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더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숫자 노름이라면서 중국도 할 말이 있지만 무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놓고 미일 당국자 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됩니다. 협상에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 농산물 개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이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아카자와 일본 경제 재생상은 관세 협상에서 미일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信頼関係をしっかり築いて日本の国益にとっても米国の国益にとってもウィンウィン関係になるようないい交渉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미국은 이미 일본의 철강,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여기에 상호 관세 24%까지 발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협상에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농산물 개방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 차를 거의 사지 않는다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무리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赤澤大臣も真面目で能力あるけど、真面目な人がいて大丈夫かな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よね。まっとうな相手じゃないから、まっとうなことは聞かないですよ。 일본의 또 다른 우려는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할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 방어에 수백조 원을 쓰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니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안보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일본이 더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일 간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는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상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5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14도, 대구 13도 등 아침에도 두 자릿수에서 출발하며 공기가 부드럽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 대전 27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도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사는 일반 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두피 모공 사이에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꼭 우산을 챙겨주시고 모자까지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비를 맞았다면 되도록 빨리 머리를 감는 것이 좋은데요.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꼼꼼히 감아야 황사먼지를 제대로 닦아낼 수 있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희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